seriously ill. I've lost Mason. Right. Seriously, I'm fucking stuck. Relax a bit. 2014년 1월 한 동굴 탐험가 그룹은 영국 랭커셔에 있는 로스트 존스 동굴 정복을 결심했다. 이 동굴은 길이가 약 4.8k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이다. 알려진 가장 깊은 지점은 무려 211m까지 내려간다. 이 팀의 구성원 대부분은 수년간 동굴 탐험을 해왔으며 다른 동굴 탐험가들처럼 자신의 기술에 상당히 자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경로를 미리 대응해 두었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탐험이었다. 그러나 동굴 탐험의 가장 위험한 점은 일이 잘못될 때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험 많고 철저히 준비된 탐험가들조차도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초보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 상황은 이 그룹의 일원인 밥 존슨에게 일어나게 된다. 탐사는 초반에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룹은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져온 장비를 사용했다. 그러던 중 튜브라 불리는 동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구간은 유난히 좁아 동굴 탐험가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어 시야 확보와 호흡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다.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팀은 전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날씬한 멤버가 먼저 들어가 별 문제 없이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한다. 그러나 다음 차례인 밥 존스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의 튜브 통과 시도는 비교적 넓은 구간에서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There's someone on top of us now. Stuck. Too late. Help. Not seriously help. 밥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이 구간의 가장 좁은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곳에서 그는 허리 아랫부분이 완전히 끼어 움직일 수 없었고 탈출하기 위한 시도는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다. 좁은 동굴을 기어가면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더불어 몸통이 끼인다면 호흡이 불안정해지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를 감싼 통로는 점점 밥의 숨통을 조여왔고 움직이려 할 때마다 더 좁은 통로 속으로 밀어넣어지는 듯했다. 좁은 공간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곳이 급류가 흘러내려가는 통로였던 것이다. 물이 흐르는 동굴 탐험은 사고 발생 시 수습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 건식 동굴에서는 갇혀도 탈출을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이 있지만 물이 차오르는 곳은 지체되는 시간이 죽음과 직결된다. 즉 단순 나쁜 상황이 아닌 한시가 급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밥의 상황은 익사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고작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밥은 이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탈출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물은 갈수록 밥의 슈트 속을 채웠고 때문에 밥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그때 한 그룹의 한 멤버가 밥을 밀기보다 뒤로 당겨보기로 했다. Push out back. Someone behind me, pull me. You might have to pull him back. He's stuck at this corner. Yeah? This? Yeah, it looks tight. Don't think I get it. Pull me. Pull him! Pull him! 밥은 실제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다른 출구로 나오기 위해 3시간가량을 더 기어가야 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동굴 탐험에 손을 놓기로 결심한다. 한 남자는 매일 밤 꿈속에서 똑같은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꿈이었지만 점차 현실처럼 생생해졌죠. 꿈속의 동굴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끝없이 이어졌는데 그는 자신이 이전에 이 동굴에 온 적이 있다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에 쫓기듯 앞만 보고 기어갔습니다. 동굴은 그의 정신을 잠식해갔고 이제 그는 현실에서의 시간보다 가상세계의 동굴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굴은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그의 의식은 어느덧 동굴에 흡수되며 현실 세계의 자신은 서서히 망각해갔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에게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치 우리의 온라인 세계와 같습니다. 수많은 길과 통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들, 누군가는 내 흔적을 따라오고 또 누군가는 내가 찾으려는 통로를 막아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온라인 세계의 시면을 탐험하고
더 의존하지만 정작 나를 보호해줄 장치는 등한시합니다. 이곳에서 서프샤크 VPN은 우리의 방패이자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싱, 해킹, 개인정보 유출, 실제로 최근에는 KT 소액 결제 해킹,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국내에서도 대규모 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지만 서프샤크 VPN은 공용 와이파이에서의 정보 탈취, 피싱, 추적을 차단해 2차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IP를 숨겨 더욱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제공하며 ISP, 광고업체 및 기타 추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하나의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당신을 위험한 온라인 세계로부터 지켜줄 서프샤크 VPN. 지금 설명란에서 surfshark.com/호흡곤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프로모션 코드 호흡곤란 입력하고 추가 4개월 혜택을 확인하세요. 미국 북서쪽 워싱턴주에는 마운트 레니에 국립공원이 존재한다. 이곳에는 해발 약 4,390m의 레이니어 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등반지 중 하나로 꼽는다. 이곳에는 약 6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약 10% 규모의 만년설이 존재하며 수십 개의 거대한 빙하가 사방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레이니어 등반 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크레바스라 불리는 빙하 균열이다. 이것은 설빙이 움직이며 형성된 수직 균열로 깊이는 45m부터 최대 100m까지 이르기도 한다. 특히 눈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곳의 등산 사망자 수는 18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439명이었고 연간 평균 3건 이상의 등반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가장 위험한 루트 중 하나인 북쪽의 리버티 리지 경사는 해발 2000m 이상에서 시작되며 전체 등반 사망 사고의 약 25%가 이 루트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에 도전한 두 남자의 이야기이다. 짐 데이비스는 콜로라도 주립대 등반 동아리 출신으로 설산 구조대원으로 구조 활동에도 여러 번 참여했고 해발 8,000m가 넘는 초호율을 등정한 기록이 있었다. 그의 파트너 마이크 프라이스는 짐보다 판단력과 기술면에서 우위였고 러시아 동부에서 영하 50도 이하의 장기 산행을 여러 번 경험했다. 이 두 남자는 1980년대 중반 콜로라도 주립대 재학 시절 만나서 이후 4년간 함께 등반하며 서로를 보완하고 신뢰를 쌓아온 등반팀이었다. 즉 모두 극한 한파와 복잡한 설빙 환경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92년 6월 20일 마이크와 데이비스는 레이니어 산으로 향하며 등정부터 하산까지 총 3박 4일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들의 계획 세부 사항은 이랬다. 1일차부터 2일차까지 등정, 3일차에 정상 도착 후 4일째 하산을 완료하는 것이다. 1차인 오늘은 첫 번째 캠프인 커티스 리지를 목표로 삼았다. 이곳은 해발 2200m 지점으로 도착하기까지 도보로 약 8시간의 눈 지형을 가로지르는데 일반적인 등산 코스와 비슷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전날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 바람은 약 10km 수준으로 안정적이었고 시야 확보가 어렵지 않은 상대적으로 맑은 상태였다. 이들은 문제없이 날이 저물 즈음 예정대로 첫 번째 캠프에 진입한다. 2일차 아침,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리버티 리지 코스를 따라 등반하는 첫날로 캠프에서 1100m를 더 상승해 3300m까지 코스의 중간 지점까지 상승할 예정이었다. 결국 6시간의 등반 끝에 3300m 지점의 두 번째 캠프인 텀블락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욕심을 내어 더 상승하기로 결정한다. 해가 지기 전 등반을 마쳐야 했으므로 약간의 휴식 후에 바로 리버티 리지 상단 코스로 향한다. 이곳의 경사는 스키장의 최상급 각도보다 높은 40도로 실수 하나가 추락으로 이어져 큰 사고가 발생하기 쉬웠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보법이라고 부르는 등반 기술이다. 확보법이란 로프와 각종 확보 장비를 통해 사전에 추락을 예방하거나 추락 시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술이다. 만약 2명 이상이라면 서로 로프로 연결하여 등반하는데 이때 만약 파트너가 추락한다면 추락하지 않은 확보자들이 로프를 제어해서 더 큰 추락을 막아줄 수도 있다. 이러한 확보 등반 시 앞서 나가는 선등자와 뒤따라오는 후등자로 역할이 나뉜다. 선등자의 경우 로프를 매다는 스크루와 같은 확보물 설치를 담당하고 추락 시의 낙하거리가 긴 경우가 많으며 로프가 뒤로 당겨서 머리부터 넘어지며 추락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역할이자 매우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또한 후등자의 경우 선등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로프의 텐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약 로프를 너무 타이트하게 조절하면 선등자가 등반하기 불편하고 너무 느슨하게 조절하면 선등자 추락 시 더 많이 추락하게 되어 추락 제어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앞으로의 등반은 서로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위험한 등반이었다. 이 등반에서 데이비슨이 선등을 맡고 마이크가 후등을 맡는다. 2시간 후인 오후 5시 500m를 더 등반해서 3800m 지점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 구간을 통과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약한 두통과 현기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고산병의 초기 증상이었고 무시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이들은 최대한 빠르게 등반을 정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심할 경우 하산을 해야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해서 등반한다. 1시간 후 고산병 증상은 더 악화되었는데 원칙대로라면 고도를 낮추기 위해 이전 캠프로 돌아가거나 하산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인 4000m 지점에서 야영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곳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 야영에 적합하지도 않았다. 모든 선택이 베테랑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오전 7시 두 사람은 침낭에서 나와 장비를 착용한다. 오늘은 해발 4400m의 레이니어 산의 정상 리버티캡에 도달한 후 하산하는 날이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경 해발 4400m의 리버티캡이라 불리는 레이니어 산의 정상에 서게 된다. 이들은 이곳에서 약 30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 곧바로 하산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때 하산 계획을 변경한다. 당초 계획은 안정성이 높은 경로로 하산하는 것이었지만 인파가 적고 더 도전적인 경로로 변경한다. 바뀐 경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의 개수는 기존 경로보다 약 4배 적지만 발생하는 부상자 수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경로였다. 2시간가량을 내려가던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한다. 이들이 선택한 경로가 강렬한 햇빛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강한 열기로 인해 체력 소모가 빨라진 것에 더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크레바스 윗부분을 덮고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깨지며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음 위에는 눈이 쌓여 있어 녹는다고 해서 크레바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즉 온 사방이 보이지 않는 지뢰밭과 같았는데 이미 많이 내려온 터라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데이비슨이 디딩옷이 붕괴되며 깊은 균열이 드러난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 발자국을 나아갈 때마다 아이스엑스로 주변을 모두 찔러보며 단단한 곳만을 디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결국 이들은 빠른 하산을 위해 선택한 경로였지만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하산까지의 시간은 훨씬 더 걸리게 되었다. 계속해서 아이스엑스를 찔러보며 선두로 나아가던 데이비스는 이전처럼 단단한 곳을 짚으며 발을 디뎠다. 그 순간 순식간에 데이비슨의 발밑이 가라앉으며 눈으로 덮여있던 균열이 드러난다. 그는 떨어지면서 재빠르게 아이스엑스를 상부에 걸쳤지만 떨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확보자였던 마이크는 균열 바깥에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아이스엑스를 눈 깊숙이 찔러 넣었지만 눈이 단단하지 않아 고정되지 않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바닥을 알 수 없는 균열 속으로 떨어진다. 몇 분 뒤 데이비슨이 먼저 깨어나는데 함께 떨어진 눈에 산채로 묻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주위에는 아주 작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만이 있었고 이 눈을 파헤치지 못하면 몇 분 안에 질식사할 것이었다. 데이비슨의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아드레날린이 치솟기 시작하며 호흡이 가빠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산소마저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했고 무언가 방법을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때 그는 모든 정신을 자신의 오른팔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온 힘을 다해 오른쪽 팔을 위로 계속해서 밀어 올렸다. 그 순간 오른팔 위에 쌓여있던 눈이 들어올려지며 팔과 함께 얼굴이 눈 밖으로 빠져나온다. 몸 전체를 빠져나와 마이크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는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친구를 잃은 것과 더불어 최소 30m 아파트 10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수직 빙벽을 혼자서 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흥분이 가라앉자 급격한 오한과 추위, 추락의 고통이 밀려왔다. 탈출할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곳의 밤 기온은 영하 50도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었다. 즉, 날이 어두워지기 전 탈출하지 못한다면 얼어 죽는 것이 먼저였다. 절벽의 높이는 30m, 어떠한 돌출부도 없이 매끈하게 수직이었으며 끝부분은 안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곳과 비슷하지만 더 쉬운 지형인 채머닉스의 수직 빙벽조차도
현 세대 아이스클라이밍 최고의 권위자인 제프 머시에가 동료의 도움을 받고 몇 개월에 걸친 맞춤 훈련 후에야 도전하는 지형인데, 데이비슨이 갇힌 곳은 이곳보다 더 난이도가 높았고 데이비슨에게는 기본적인 장비는커녕 동료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오르는 것 외의 선택지는 없었고 등반 준비를 시작한다. 문제는 추락 도중 자신의 아이스엑스를 잃어버려 마이크의 것 하나만 있던 것인데 하나로는 오를 수 없었다. 때문에 바닥을 짚으며 찾기 시작하는데 충격적인 것을 발견한다. 그들이 떨어진 곳이 크레바스의 바닥이 아니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얇은 얼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걸쳐 있던 것이었다. 심지어 아래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소 60m 이상은 되어 보였다. 즉 얼음이 무너진다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사망이었다. 그때 그는 자신보다 약 4m 정도 아래에 있는 작은 틈새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스엑스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If I go down there, I might not be able to come back up. I thought there's no way I'm going down there. But when I thought about it, there was no other answer. 그는 아이스 스크류를 받고 로프를 몸에 연결한다. 더 깊은 곳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디며 내려갔고 몸을 구부려 손을 최대한 뻗는다. 이때 아이스엑스가 틈새에 불안정하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 그대로 떨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아이스엑스를 손에 쥐는 데 성공했고 천천히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곧바로 등반을 시작한다. 그는 30m 중 고작 5m를 올라왔다. 그의 아드레날린 수치는 등반을 시작할 때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때문에 추락 당시보다 고통이 극심했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다. 또한 그는 이미 3일간의 등정과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체력이 남아나지 않는 상태였다. I just started feeling a cold wave like flowing from my head down towards my feet. And I realized it was fear. Fear just filling me up from the top down. 그는 3시간을 등반했지만 바닥부터 겨우 10m를 올라왔다. 햇빛이 크레바스 꼭대기를 녹이며 물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떨어진 물은 데이비슨을 적시며 체온을 낮췄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얼음이 녹으며 덩어리째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가 사람만 했다. 또한 빙벽이 녹으며 점점 불안정해졌고 아이스엑스와 크램폰의 스파이크가 벽에 단단히 박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벽에 박아놓은 아이스엑스 하나가 미끄러졌고 데이비슨은 그대로 추락한다. 다행히 스크루가 그의 추락 하중을 버텨주었고 바닥까지 추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세가 뒤집히며 머리를 다쳤고 5m가량을 다시 올라가야 했다. 이때 동작이 커지면서 측면 하중이 발생하면 분명 스크루는 뽑힐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치고 다시 등반을 시작한다. 데이비스는 피를 토했고 피는 곧바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넘어가면 바깥인 마지막 구간에 도달한다. 이곳은 얇은 얼음이 돌출된 형태였는데 오버행이라 불리는 경사가 90도가 넘는 구간으로 지금까지의 수직 구간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았다. 그는 몸과 팔을 뻗어 돌출부 가장자리에 스크루를 박는다. 이후 박은 나사에 몸을 고정시켰고 아래쪽 아이스엑스를 떼어낸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등반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허리에 몸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프를 가슴에 묶어 고정하게 되면 로프를 놓쳤을 때 로프가 목과 흉부를 압박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로프를 가슴에 고정한 채 놓쳐버렸고 허공에 매달려 윗부분에 미리 박아놓은 아이스엑스에 손이 닿지 않았다. 목은 점점 조여왔고 이대로라면 매달린 채로 죽을 것이었다. 이때 데이비스는 온 힘을 다해 슬링을 잡아당겨 몸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아이스엑스를 상단부에 박으며 돌출부를 올라오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바퀴라고 생각했던 돌출부 상단에는 5m가량의 절벽이 남아있어 그곳을 오르는 중이다. 이제 1kg짜리 도끼조차 손에 쥘 힘이 남아있지 않다.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온몸이 추위와 탈수로 떨린다. 몇 분 뒤면 해는 완전히 저물 것이고 이곳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데이비스는 불가능한 등반 끝에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바깥의 눈이 너무 미끄러워 아이스엑스가 땅에 박히지 않고 계속해서 미끄러졌고 몸을 바깥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최악의 경우 다시 추락할 수도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눈 깊숙이 아이스엑스를 박아 고정시켜 몸 전체를 완전히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의 야간 하산은 난이도가 높았고 탈진 상태인 데이비슨의 하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밤을 새면 이미 저천증과 탈수 증상이 있던 데이비스는 해 뜨기 전 죽을 것이 분명했다. 데이비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구조 요청을 하는데 기적처럼 근처에서 수색을 진행 중이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다 그를 구조한다. 마이크 프라이스의 시신은 다음 날 수습되었고 데이비슨의 부상은 크지 않아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다룬 데이비슨의 저서 더 렛지는 2011년 출간되어 아웃도어 서적 부문에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후 짐은 전 세계 등반가 및 구조대, 군인, 위기관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리스크 판단, 생존 심리, 구조 행동 등에 관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